반갑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오늘은 영화배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이라서 따로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반수 박사님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쪽에서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비사업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얼굴들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첫 출연인 만큼 이제 좋은 내용들, 다양한 부동산 시장 얘기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이나 뭐 회원들이나 우리 재경 소장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 그 우리 김재경 소장께서 책을 하나, 멋진 책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실 책 쓰는 게 써본 사람은 알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책을 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셨어요. 이 책에서 우리 독자님들한테 뭐 던지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책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고 이제 잡아놨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한 시장책으로 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전업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어갔는데, 예. 근데 이제 10년을 넘기지 말자 하면서 이 책을 내면서도 제가 첫 책을 내니까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책인 줄 아시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3장 부분엔 정비사업 내용이 있긴 한데 아마 구 박사님도 똑같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뭐 어려운 영역들, 진짜 내가 와 여기서 대박을 낼 거야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조금만 알면 이런 걸 왜 투자하지 싶은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지 않나요? 사람 잘못 만났어요. 그렇죠.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 솔직히 이거 되도 않는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지만 사실 정비사업 투자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초보자면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그냥 아파트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풀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첫 책을 정비사업에 대한 책을 써버리게 되면 사실 느낌이 약간 저는 이런 걸 경계한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좋아요, 상가 좋아요, 토지 좋아요, 재개발 좋아요, 뭐 지식선 센터 좋아요, 생숙 좋아요, 뭐 이런 식처럼 뭔가 카테고리 중 하나로만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큰 틀을 먼저 알고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1번. 그리고 두 번째,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의 최종 목표는 우리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 시장도 이해를 못하면서 정비사업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입지도 볼 줄 모르는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더 들어가서 그렇죠. 뭘 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을 먼저 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목차를 보게 되면 되게 두껍습니다. 이제 책이 정말 두꺼운데 이게 이 두께 한 4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이 책을 보다 보면 1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적인 내용들, 2장에서는 우리 아파트에 대한 이제 사항들, 세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네 번째가 사실 이 책을 인쇄하기 직전에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간 일자를 한 일주일 더 뒤로 밀어버리고 죽어라 쓴 게 이제 정책적인 사항이거든요. 분명 이게 요즘 정치 사회적으로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 또 이제 정권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정책들이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4장에서 이렇게 정리해놨고 맨 마지막 5장은 입지적인 사항. 그래서 어디 그걸 알 수 있게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에서 총 5장 구조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혹시 책 안에 뭐 여기 가면 좋다, 이거 사면 좋다 이렇게 딱 찍어준 거 혹시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눈치가 좀 있으면 네. 알 수 있다. 왜냐면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네. 좀 그렇고, 그지? 읽어보면 사실 아까 특히 5장 부분 쪽에서는 입지적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입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하면서도 저도 이제 예시를 들어놓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강남 좋은 건 다 알지만 돈이 안 되면 못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금액대에서 이제 옥석 같은 곳들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이제 지역대도 예시로 풀어드린 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들은 것을 정리해 보면, 그래, 시장을 이긴다. 시장을 이기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독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시장을 이기는 법이란 것이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우리가 모르는 파랑새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그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시장을 이기게 된다는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당장 내가 내년에 벌 수 있어요? 내후년에 벌 수 있어요? 우리 단타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근본적인 입지를 바라보고서 여기 상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단기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 내가 투자를 접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데들이 아니라 장기적 5년이든 10년 뒤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입지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뭐 새해에 보면 항상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하는 것을 뭐 각 언론이나 그렇죠. 특히나 우리 김재경 소장께는 많은 언론사들이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재경 소장께서는 뭐 저는 사실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 25년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또 단기적인 전망과 또 장기적인 전망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희 채널 투미TV에서도 올려놓은 것도 있었고 해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것만 막 쫙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핵심만 놓고 보자면 이제 2025년도 부동산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종합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상저하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지역이, 모든 부동산이 상저하고라는 것도 당연히 아닐 거고, 요즘은 뭐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이 똑같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좋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나쁘다라고 말해요. 왜냐?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 별로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서울은 완전 불장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사실 불장인 데는 따로 있죠. 노도강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강남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정책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 정권 때부터 이 규제 자체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었거든요.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이번에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되면 이제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도 한번 또 장난질 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는 쪽으로 세금 정책들이 이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한 채를 구성하려 했을 때 어느 주택을 남길 것인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도 있겠지만 사실 지방 내에서도 광역시냐 아니냐 거점 도시들에 따라서도 여기서도 또 부산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부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파편화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서울이 다 같은 서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정말 2024년도 하반기나 2025년도 막 1월달 이때도 정말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도 압구정이나 반포나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지만 일반적인 강북 같은 경우는 해도 상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봤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또 올라갈 거라고 봤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은 2026년도가 되게 되면 공급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토막도 아니고요. 3분의 1 토막 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20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급량이 감소가 되게 되고 또 지금 일주장이 실종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둔촌주공 입주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5년도 3월달까지인데 전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가락시형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은 안 빠졌었어도 전세는 확 무너졌었거든요. 제 기억하기로는 84 타입 전세가 물론 이제 후순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조건, 이제 선순위 대출 끼고 들어가는 거였었지만 84 타입 전세를 4억대까지도 전 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둔촌주공도 매매는 안 떨어져도 전세는 좀 무너질 수 있겠다 생각했었지만 지금 현재 84 타입 전세가 11억이 넘어갑니다. 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가 물량이 좀 있어요 라고 말해도 이제 다음 텀이 어디냐, 임은동, 장위동 쪽에 물량들이 한 1만여 세대가 입주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입주장 넘어가는 순간 앞으로는 전세 금액이 하향 안정될 만한 요소들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네, 2026년부터는 매매 금액을 떠나서도 전세 금액부터 올라갈 게 눈에 보여지는 거고 2026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게 눈에 보인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가 내 집 마련의 기회였고 이게 지금이야 상반기에는 정치사회적으로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쉽게 판단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오히려 또 2026년도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2025년도 하반기 때부터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서 살 거니까 상저하고라고 말했었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내가 매수하고 싶은 곳이 서울이다 라고 하면 2025년도 상반기, 즉 지금 사야 된다 라고 말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벌써 지금 저희 아직 2월인데 그렇죠. 과거형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참 웃긴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격적으로 해제해버립니다. 2025년도 2월 12일자로 이제 풀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박사님이랑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2주예요, 2주. 이 2주 사이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포 압구정은 이미 그 전부터 올라갔었으니까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잠실이 폭등을 합니다. 얼마가 올랐냐? 앉은 자리에서 그냥 5억이 뛰었어요. 잠실이 그동안 동호수에 따라서 엘리트가 27억에서 28억 정도 했었거든요. 30억 거래됐다는 얘기는 사실 토호제 풀린 당일부터 들리긴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33억 거래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래 버리니까 바로 잠실보다 위 대치동,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대치동은 실제로 기사 떴습니다. 실거래가 40억을 찍었고요. 그리고 실제 호가는 더 높게 형성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뭐 본인들끼리 올리는 거예요. 아니 반포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올라가 있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와 주니까 그전에는 반포를 5, 60억 해도 지 혼자만 너무 떠 있으니까 이 갭이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이게 반포를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갭을 좁히는 뒤에 치고 올라가 주니까 우리도 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반포 압구정은 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잠실 이상이 쫙 치고 올라가니까 마포, 성동,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우리는 아직도 20억 전후인 애들 많았거든요. 우리도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옥수동이나 아현동은 뭐 22억 뭐 얘기 들리고 있고, 아현에서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24억 거래가 됐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어요. 신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마포, 성동, 강동도 다 뛰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핵심 지역의 신축들, 대장 단지만 먼저 뛴 거고, 아직은 신축이라 하더라도 역과의 거래가 좀 있다든가 준신축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가격대가
한 2, 3억 저렴한 물건들도 존재하거든요. 여전히 뭐 준신축 라인들 봤을 때도 17억, 18억대 매물들이 마포, 성동, 강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뛰었으니까 다음은 어디지? 그럼 얘도 마포, 성동, 강동이 다 뛰었어. 그럼 이제 다음은 광진군가? 동작군가? 여기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순차적으로 서울권역에 대한 회복이 생각보다 상반기에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정치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대기 수요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부동산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작년 말에 또는 올 초에 전부 다 상저하고를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중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은 그렇게 흘러갔어야 되고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는 게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자 사실은 시장이 약간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막상 이제 허가가 풀리고 나서는 단기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은 아니지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폭증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경 소장님 한 가지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30억, 40억 말이 30억, 40억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30억, 40억, 50억, 6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저는 재산이 40억, 50억 있으신 분들이 굳이 부동산 채널을 보면서 이렇게 굳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서민들이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 열심히 모으면 벌 수 있는 돈 몇 억부터 시작해서 10몇 억까지 이렇게 번다면 이 시장들이 지금 여기에 맞춰진 시장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강남 3구 핵심 지역은 좀 힘들겠지만 마용성 중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언제 살 것이냐 문제에서는 우리 재경 소장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결국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 표현하는 게 나만의 상급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가 압구정 저도 가고 싶어요. 네. 압구정 저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산선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잠실도 그렇고 다 좋은 거 알면서도 이제 각자 이런 얘기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 제가 맨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내가 이제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곳이 사실 나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방 어려워요라고 그냥 대놓고 무슨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어떻게 따면 전 지방이 오히려 우리가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억가를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얼죽신, 양극화, 초양극화, 서울로 집중 이런 얘기 하니까 다들 서울로만 가야 되나 보다 하지만 전 부산 좋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부산이 자주 섞인 얘기로 우리들끼리 노인과 바다 같은 얘기를 해도 그래도 결국은 부산마저 무너질 수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완전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산이 힘들어지기 전에 다른 중소도시들이 더 힘들어질 거고 여기 인프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일자리를 잇고서 살아가려 했었을 때 그리고 애들 키우려고 했었을 때 괜찮은 곳이 어디지? 하고 보면 오히려 광역시로의 집중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일본이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 오래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뚜껑을 까고 보면 우리 도쿄 같은 경우 여기서 도쿄에서 도쿄 23구 여기서 신축 같은 경우는
그 버블경제 이전 금액을 돌파해버렸고요. 그리고 광역시들, 우리가 일본에서도 거점 도시들 있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다른 중소도시들이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이쪽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양극화라는 게 단순히 물론 서울과 전체적으로는 서울 수도권과 이제 지방 간의 양극화도 있겠지만 지방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을 거고 부산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을 거고,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돌고 돌아서 나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 마련하고 싶어. 그러면 이 금액선에서 괜찮은 데가 어딜까? 근데 여기를 내가 예산선 맞춰봐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의 여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었을 때 여기는 내가 만족할 만한 입지면 그냥 지금 예산선 맞춰가지고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이기는 해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 또 제 스타일, 다들 아시니까 더 이상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웃기는 왜 웃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야. 뭔지 예상이 돼서. 사실은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제의 한 일부분이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잘 돌아간다는 것은 건강한 시장이 못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바람에 실물 경제가 그죠?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자산만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이런 시장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브리바디가 전부 다 가격이 올라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것을 또 고스란히 또 반납을 했어야 되는 시절을 또 2022년, 2023년 또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외부적인 환경도 사실은 또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왼쪽을 떠나서 오른쪽 정당에서 지향하는, 또 왼쪽 정당에서 지향하는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정책들이 오른쪽에서 나오는 정책들과 왼쪽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이 시장에 미치는 형상들과 이 문제들이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개인적인 소신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우리 채널에 나온 이상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구 박사님께서 또 게스트가 왔다고 돌려 길게 아주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또 이제 순화해서 말을 해주셨는데, 그냥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좌파 정책, 우파 정책 딱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적인 영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질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사실 전 정권이 정책을 잘못 썼죠. 전 정권에서 말도 안 되게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해가지고 지금 뭘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취득세를 8.4, 12.4% 이거 낼 수 없거든요. 다주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놨고, 양도소득세 팔아도 지금 한시적 중과 유예가 1년 더 추가 연장돼서 2026년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 보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어차피 단기 양도세율도 66%, 77%이기 때문에 단타는 어차피 못 쳐요. 그러면 2년 놓고 봐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를 2년 해주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유예해주는 거는 이게 지금 있는 사람들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사라는 시그널도 그렇죠. 또 아니야. 네. 이제 그러고 마지막으로 종부세. 전 정권의 종부세 맞아보신 분들은 정말 아프단 걸 아실 겁니다. 저 종부세 1억이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종부세 1억 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걸 자산을 진짜 많으신 겁니다.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맞아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똘똘한 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논리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은 논리 구조는 이거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제가 2026년부터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서울이 서울이 시발점인 거지 사실 다른 지역들 하다못해 부산 같은 경우도 공급량이 2026년도부터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이제 공급이 줄어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도 이제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은 자꾸 외면을 하죠. 왜냐면 집값은 떨어져야 되니까. 공급 감소가 되더라도 기존 재고주택 매물들이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건 괜찮아. 아니면 통계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공급 절벽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통계 마사지도 하고요. 맞아, 마사지도 하고요. 대놓고 지금 통계 조작 때문에 지금 뭐 재판 중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 애초에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 부족 때문에 뭐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부정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 정권 생각해보면 공급은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왜 올라갔을까는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초가주택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죠. 그래 버린 결과가 결국은 똘똘한 한 채.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뭐 부산에 실거주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채가 뭐 다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서울도 있고 또 뭐 대구도 있고, 이게 아니라 뭐 하나는 뭐 빌라 월세 수익률 바라보고서 월세를 받든 오피스텔 월세 돌리든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려고 사놨었던 것도 어쨌든 주택수에 다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자고 이러니까 적폐가 돼버린 거죠. 이런 적폐몰이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 두들겨 맞아 보는 거죠. 사실 아까 종부세 1억 내셨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사실 개인, 그러니까 법인 투자는 종부세 많이 낼 수 있어요. 저도 법인 투자자 중에서 종부세 많이 내는 사람 봤는데, 개인에서 종부세 1억 내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강남주택 막 종부세 몇 천에서 억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많이 내봤자 그냥 2천? 그 이상 내기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도 크고, 과세 표준하고 무엇보다 세율이 달라요. 일단 문제는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세율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반포에 하나 있다, 마포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하는 순간 이제 확 종부세가 몇천 되는 거고, 주택이 고가주택이 2개다. 그럼 이제 억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맞다 보니까 그냥 으아 하면서 이제 파는데, 그럼 팔 때 뭘 먼저 팔까요? 상대적 가치가 없는 것 먼저 파는 거죠. 그냥 그때 당시 많이 유행했었던 게, 지금은 조금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시골의 농가주택들 카운트 좀 빠지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하나도 안 빠졌었어요. 양도세에서는 빼주는 게 있었어도 이제 종부세에서는 다 카운트 시켰는데, 그러니까 아니 시골 주택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주택인데 뭐 그냥 가지고 있었다니 다주택자라고 막 이게 카운트가 되네. 그러니까 이거 용도를 바꾸든가 창고로 바꾸든가 아니면 건축물 그냥 밀어버렸죠. 어쨌든 땅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택수를 계속적으로 없애고, 또 그때 트렌드가 이제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다가구를 올근생으로 변환시키는 것들도 많이 했었었죠. 그런 식으로 주택수를 계속적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팔든가 이렇게 한 건데, 그 결과가 똘똘한 한 채 만들면서 강남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알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요. 그죠. 알고 한 거죠.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아니 뭐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다들 정치인들 보면 다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똑똑하면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정치권만 가면 멍청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깨달은 게, 그분들이 다 강남에 좋은 재건축, 좋은 아파트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주택자들 규제하고 막 똘똘한 채 만들고, 그럼 강남 집값 올라가는 솔직히 모를까요? 특목고 없애야겠다, 뭐 자사고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다 특목고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본인들 그게 맞는 거 알면서도
본인 지지 계층은 그런 발언을 해주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표가 되는 걸 알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우리는 이걸 내로남불이라 말하지만 솔직히 대놓고 얘기하자면 이거 집값 안 잡히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얘 똘똘한 채 돼가지고 올라갈 거 뻔히 보이면서 그러니까 본인 집은 안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고 그 현 정권도 아쉬웠었던 거는 다주택자 규제를 푼다라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못 푼 것도 물론 있죠. 왜냐면 국회에서 다 막히고 있으니까. 근데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나가서 뭐 쇼만 열심히 하고 뭐 실제로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현 정권 같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이런 실타래가 꼬여 있는 거를 좀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좋은 시간들을 많이 놓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를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좌파만 비판한 게 아니라 우파 같은 경우도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웃긴 게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애초에 이거 자체가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 정말 크거든요. 애초에 이거는 3기 신도시라든가 뭔가 진짜 토지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들을 너네가 멋대로 막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도심지, 주택에다가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서 전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사람들이 괴롭힐 땐 언제고. 그래서 찾아보시면 2024년도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오 시장이 그때 집값 막 올라가니까 강남 3구랑 용산구 토호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야, 저거 보면서 토호제 저거 어떻게 갈까 했었더니 지금 와가지고 머리 굴리는 거죠. 머리를 굴려보니까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네? 그래 버리니까 내가 대선에 나가려고 하게 되면 표를 일단 당내 경선부터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표들이 아무래도 강남 3구, 용산 이런 데 만약에 토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이게 또 반쪽짜리로 풀었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욕을 먹어도 풀 걸 확실히 다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뭐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그리고 아까 말한 잠실권역 풀었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재건축은 또 빼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냐 하면서 보수 쪽에서는 보수 쪽대로 욕을 먹고 진보 쪽에선 진보 쪽대로 제 오세훈이 풀어올 집값도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욕을 먹고 일단 머리를 너무 굴리는 게 보이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막 정책들도 사실 보수고 진보고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 입맛대로 정책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좀 시장주의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들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럴 때는 입맛이 어떠고 저럴 때는 어떠고 당장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토호제 더 확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막 이게 뭐 옳습니다. 라고 뭐 자기 무슨 투사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이제 대권 생각하니까 1월 달에 기자 간담회 하면서도 출마 깊이 고민 중이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직 대통령 멀쩡하게 계신데 탄핵이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설령 된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확정되기도 전에 야당이야 뭐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당 측 인사들은 속으로는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거 발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바로 다음 스텝들을 밟고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냥 머리들을 굴리는 거죠. 다음 대선 생각하면서 지금도 토호제 풀어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원래 시장이 이런 시장이 아니었다가 막 뜨겁게 뛰고 있고 아무튼 정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거와 별개로 현실이니까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그냥 애꿎은 사람들만 고통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재경 소장 유도신문에 딱 잘 넘어왔네. 뭐 우리 채널이 그런 줄 알고 왔었을 테니까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지금 인터뷰를 이제 좀 하고 있는 중반인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재경 소장하고 인터뷰를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냐면 그 월천대사 이주연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월천대사랑 뉴욕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유학 가 있을 때거든. 그 한국말을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오늘 김재경 소장도 보니까
이거 말 한번 시켜놓으면 끝이 없네. 뭐 근데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 정치인 얘기를 잠깐 보면 아까 전에도 우리 김재경 소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래도 나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알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어떤 지지층의 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또 본인들은 뭐 애들 미국 유학 다 보내놓고 뭐 특목고 외고 없앤다 그러는 그런 것들 사실 개인적으로 알면서 그러는 게 사실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진짜 완전 오른쪽이었거든요. 그 옛날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 르네상스에서 성수전략지구나 반포 쪽이나 엄청나게 개발하려고 또 용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되시더니면 이상하게 뭐 모아타운 뭐 사실 뭐 모아타운이 뭐 좋다면 좋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는 어딘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정말 표 얻으러 다니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도 사실은 그 구역 자체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반포가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비판만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너가 하면은 잘할 것 같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가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 그 소장님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여쭤보는 건데 서울에 결국은 공급이 많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렇잖아요. 전혀 그거 말고는 어디 뭐 방법이 없어. 이때까지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은 앞에 전 시장인 박원순 시장님께서 몇백 개의 구역을 해제시켜버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정설이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뻔히 다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같은 부동산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같은 달을 보면서 같은 해를 보면서 해석이 분분해요. 이 부동산 강사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나오는 해법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정책의 어떤 그 정부의 오른쪽 왼쪽 마찬가지다시피 강사들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포지션은 이미 뭐 나와 있으니까 뭐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셔도 더 좋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인 강사들의 어떤 패턴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의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질문이 강사들? 아니요, 뭐 그 강사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편집 좀 해라. 강사들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강연 다니시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런 어떤 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면 집값이 이제 우리는 올라갈 거다. 인플레이션의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또 강사들 한쪽 편에서는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정책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서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야. 우리 정부에서 집값을 오세훈 시장 이야기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왜 떨어지게 내비두질 않고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자꾸 집값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끔 자꾸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 같지도 않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 서울에서 우리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컨설팅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재경 소장께서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또 본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뭐 아까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전화 걸려온 것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떤 내용인가 했었더니 사실 좀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요. 보통 썸네일 가지고서 이제 우리 채널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일관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니까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장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묻지마 투자라는 건 당연히 없죠. 그렇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모 강사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무조건 벌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막 이러면 그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지.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내가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서 움직이는 거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보는 거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그렇죠. 있을까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정책 관련돼서도 얘기를 언뜻 했었지만 우리가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 지도가 바뀜에 따라 재건축 규제가 어떻게 강화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고 지금 오시장 같은 경우도 대권 꿈을 막 꾸고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 조합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시장이 사실 썩 마음에는 안 들었었어요. 자꾸 막 무슨 말은 우파하면서 막 정비사업 추진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기부 체납, 공공기여 이런 거 많이 뒤로 막 뜯어내고 이게 사업하는 거야 말란 거야. 그랬었다가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박원순 시장 때 막 해제해가지고 공급 꺾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장이 만약에 박원순 시즌2가 돼버리면 또 지옥 열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들이 피하려면 좀 더 안전하게 초기 지역보다는 좀 더 뒤로 제가 많이 얘기해 드린 게 주어슬립 인가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해 드렸었지만 여기서도 인허가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사업시 인가 이후가 좀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앞뒤 뚝 잘라서 안 듣고서 김재경이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좋다고 팔더니 이제 와서 재개발 재건축 힘들대 이거 그건 내용을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비판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용을 좀 읽고서 좀 보고서 얘기하시면 좋겠다. 전화 온 것도 첫 번째. 있다면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비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디가 좋다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지. 네. 우리가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일기 신도시 워낙 이제 관심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놓고 LH 사장님도 직접 발언한 거니까 분당은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LH 사장님 이거 엄청 먹었잖아요. 그래서 썼던 것처럼 저도 이제 사업성 분석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분당이나 아니면 잘해야 평촌까지는 편하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삐 처리해줄게. 우리 PD가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 일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어렵다. 물론 다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더니 거의 분녀에서 전화 와가지고 진짜로 분녀에서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김재경 소장 분당 좋다는 얘기는 상관없는데 왜 우리 동네 안 좋다는 얘기를 왜 계속 거기를 하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단지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근데 막 자꾸 그렇게 항의 전화 오는 그래서 이제 있고. 보면 진짜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려면 이게 비교를 해야 되거든. 비교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차라리 그냥 이것도 안 좋아, 저것도 안 좋아, 요것도 안 좋아.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걸 바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포지션별로 되게 많거든요, 비율이. 그럼 차라리 그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사실 한번 해봐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전화까지 온다는 게. 네, 그런 식으로도 있고, 또 맨 처음에 질문이 사실 이제 포지션별로 네네. 상승론자도 있고 하락론자도 있고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약간 좀 그런 거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실 때 이게 그 말이 우리가
진정한 거짓말은 99%의 진실에서 1%의 거짓말을 그렇지. 섞는 게 진짜 거짓말이라고도 맞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약간 알면서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대표적인 게 저는 지방이 억가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똘똘한 한치 되는 거는 이제 팩트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똘똘한 한치가 지방 내에서도 똘똘한 한치는 분명히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지방에도 강남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그분들이 지금 현재 지방은 약간 패배 의식들이 좀 되게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방에서 와서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서울 투자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보다 보면 아 지방 끝났어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은 게,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하락론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줄고 집값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제가 뭐 인구 감소하면 수요가 주는 거 그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인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 숨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재편되는가. 그러면 해외 어느 선진국을 봐도 수도권 집값이 빠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해. 그러면서 좋아하는 게 일본이죠. 일본만이 집값이 빠졌었는데 일본조차도 지방이 무너지는 거지 우리가 핵심지가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숨겨놓고도 인구 감소한다. 인구 감소한다. 인구 감소한다. 집값 빠진다. 집값 빠진다. 집값 빠진다. 공급이 절벽된다고? 수요도 절벽인데? 수요가 없는데 뭔 집값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다 보면 그럴듯해.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들은 특히 더 보수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전 재산을 주식에 다 빼고 부동산 투자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 부동산은 끝난 것 같아요. 부동산 팔고 이 판돈으로 갖다가 다 코인으로 갖다 박든가 주식으로 갖다 박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안 그러거든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찾아요. 그러면 내가 부산집을 팔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또 어디론가 움직이겠지. 그럼 부동산에서도 안전대가 어디지? 라는 걸 찾았을 때 자꾸 인구가 감소한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아 서울로 가야겠다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부동산 원 통계자를 찾아보게 되면 지금 외지인들의 서울주택 매수 비율이 역대 최고예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외지인들이 서울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가 서울로 쏠리고 있는 거고, 서울 집값이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라고 물어보면 비정상이 맞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근데 이 비정상을 만드는 이유들이 있죠.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지방이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지방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어려워 죽어 이래 버리니까 그 인구 감소나 모든 이슈들이 집값이 무너져요 하는데 그게 가만 듣다 보니까 우리 얘기인 것 같거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집을 팔고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으로 다 돌리진 않을 거야. 그럼 부동산을 결국 안전자산으로 현금 가지고 있을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살려고 하면 아 서울은 괜찮대, 강남은 괜찮대 하면서 강남 그냥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지방에서도 거점 핵심 지역들을 고가 수요들이 잡아줘야 그 밑에 있는 애들 쳐주는데 그게 지금 실종돼 버리니까 더 힘든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론자들 얘기를 보다 보면 이게 그냥 거의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거의 당위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야 한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놓고서 얘기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아니 서울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지방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을 팔고, 그래서 오히려 서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방은 눌려 있는 게, 저는 이게 지방이 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평가라고 생각하지만 지방을 사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거 막 지방을 더 눌려놓고 있고, 그리고 정책 자체도 주택수를 늘리질 못하게 해버리니까 저평가로 보여도 뭐 어떡해요. 그렇다고 내가 서울집을 팔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우리 악순환의 고리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꾸 당위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전 조심해야 된다 보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는 서울집값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막 폭등론자래 가지고 물론 서울이 집을 가지고 있으니 올라가면 저는 좋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집값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게 정상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그런 식으로 나는 한국을 위해서 요즘 청년층들 핑계를 대요. 청년층이 이래가지고 집을 못 사고 애를 못 낳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그러면 서울 집값 폭등해가지고 나만 잘 되자고 야 난 가지고 있는데 너네는 없지? 아 서울 집값 더 올라가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말을 그렇게 하면 저는 뭐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가라고만 오히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사람은처럼 이제 치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명분, 당위 이게 들어가면 약간 이게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제대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대로 비판은 수용하거든요. 근데 비난을 하는 사람들, 그냥 거의 끼워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시청자분들도 그 말들 잘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잘 보면서 뭐 거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잘 내 집 마련을 하든 내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까는 스스로 직접 판단하신 눈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런 말씀 보셨겠지만 그 부동산을 처음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고자 또는 공부를 해보고자 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뭐 부동산 투자 내지는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죠. 찾아봤는데 이제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딱 뜬 사람이 이제 하락 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께 뜨게 돼서 그걸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이 계속 그 방향으로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야, 괜찮다. 뭐 인플레이션은 항상 이 5,000년 역사 이때까지 인류가 태어나고부터 계속 왔던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입지만 좀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봤던 사람이 보게 되면 그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떠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어떤 알고리즘이 뜨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부동산 인생이 완전히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 진짜 거짓말은 99%는 맞는 말 하는데 나머지 1%가 틀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이 영상을 쭉 보다 보면 다 맞는 말을 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말 하는데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해. 근데 이제 99%를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당연히 틀린 말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버젓이 맞는 말에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의 선택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거든? 진짜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지금의 SNS 환경이 부동산 공부하기에는 매우 좋아진 것만큼은 사실인데 또한 거기에 또 알면서 모르면서 또 유혹에 홀라당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또 다음엔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우리 그 재경 소장님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대표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들은 없잖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우리 재경 소장님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제가 그러고 제 채널에서 이상한 사람은 안 부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제 스타일이.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 좀 무거운 얘기 있잖아요. 조금 가벼운 얘기 해볼까요? 부동산 투자 성공은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가볍게 가봅시다, 우리. 가볍다라고 하셨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그래도 운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력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앞뒤가 안 맞는데, 아까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극복해요라고 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실력이지만 우리 운칠기상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점을 잘 맞으면 그냥 그렇죠. 뭘 사도 맞아요. 다 올라갈 맞아요. 수도 있는 거고. 뭘 사도 되고. 예. 그냥 뭐 그때는 진짜 저도 그러니까 뭐 항상 저는 안전 투자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예, 좋죠. 진짜 장이 좋을 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도, 특히 2021년도에는 빌라니 오피스텔 다 뛰어 올라오거든요. 다 올랐죠. 그러면서 막 저보고 야 김지영 너 그거 사지 말래며. 근데 다 그래요. 올랐잖아. 그욕 많이 먹었어요. 그 1억 미만짜리 그 법인 투자하는 것들 우리 그때 못하게 했는데. 네. 그럼 걔 다 올랐잖아요. 다 올라가지고 맞아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막 취득세 규제하고 할 때 막 공시가 1억 이하를 찾아서 예정지 막 이러면서 할 때 제가 그런 거 위험하다. 이게 선진이. 취득세만 피하지 종부세, 양도세는 또 이제 걸리고 막 이런 것들 쭉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 이건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벌 수는 있는데 이게 컨셉이 명확히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재개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사업성 따지고 조합설 인가 난 거 아니면 사업 신가까지 나서 뭐 인허가 끝난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따지면 주식에서도 가치주를 투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사업 이제 한번 뜯어봐가지고 여기 미래 가치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사업도 잘할 것 같아.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거는 가치주고 이 예정제는 진짜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즉 주식으로 따지면 테마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테마주 투자가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 때는 괜찮겠지만 또 꺼지면 바로 그냥 죽어나가는 곳이라서 근데 제가 또 이런 거를 방송에서는 얘기를 못 하죠. 아니, 방송에서는 그런 거 하세요 라고 했다가 물리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FM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너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것도 또 막 찍어주고 해야 될 거 해야지. 아니야. 맞지? 저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저는 제 양심상 소신껏 뭐 본인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바라고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뭐 말릴 건 아니겠지만 근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은 우리 그 김재경 소장께서는 그 투미를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투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투미의 회사 직원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 밥줄 끊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정확하게는 제가 대표는 아니죠. 뭐 어찌됐든 대표하는 얼굴. 근데 이제 제가 얼굴 마당으로 달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들은 나오죠. 직원들 중에서도 김지경 소장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할 때, 저는 얘기하죠. 본인이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하겠다는 거를 말릴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그게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저는. 지금 보신 얼굴이 우리 김재경 소장이 본 모습이고 김재경 소장의 얼굴입니다. 뭐 일부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김재경 소장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우리 김재경 소장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본인이 딱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 잘 됐네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하고 저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질문 살짝 또 가벼운 거 했으니까 살짝만 무거운 거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재경 소장님은 지금 계속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지금 하시고 도시공학 박사를 또 논문도 쓰셔서 이제 박사 이제 받으시려고 하는데 도시공학은 아니고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나 도시공학이나 똑같은 말이지. 네. 어찌됐든, 자, 도시계획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 준비를 하시고 계세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 박사님이 되실 것 같은데, 소장님에서 이제 박사님 되실 것 같은데, 사람의 인생은 몰라요. 자, 본인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정부 쪽에 일을 하게 되신다면, 부동산 관련 법령 중에서, 요거는 진짜 내가 딱 되면, 할 수 있는 권한만 된다면, 나 요거 한번, 이거 이제 좀 고쳐보겠다 하는 뭐 대표적인 거에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뭐, 또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그냥 제가 이제 정비사업 쪽에서 맨날 바라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봐요. 뭐냐면 그게 아니면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2천만 채의 주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주택 보급률을 보면 100%는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집이 남아둬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초과 수요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냉정해 보면 우리가 서울과 지방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서울 내에도 서울에서 비싼 건 아파트가 비쌉니다. 그렇죠. 서울의 빌라는 지금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완전 초토화돼 가지고 빌라 시장은 진짜 저렴해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또 빌라 지금 안 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러면 원하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국토부에서는 지금 무슨 빌라 무제한 매입 같은 소리 하면서 빌라 뭐 계속 지어라 라고 하는데 이 빌라를 계속 짓다 보면 결국 뭘 하겠어요? 단독주택 사가지고 부셔가지고 다세대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또 재개발에는 암 같은 존재예요. 한 가지 암적인 존재죠. 왜냐면 분양 자격자가 늘어나면서 일명 사업성이 박살이 네, 나는 네, 부분들인 네, 거고 네, 네. 그냥 만약에 제가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을 거고 그냥 괜찮은 데가 있겠죠. 그러면 정비가 필요해. 예,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소방차도 못 지나다니는 데들은 사실 여긴 재개발 받기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도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게 도시재생 하겠다고 그렇죠. 삽질을 하고 아니 항상 이거 도시재생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인은 거기 안 살아. 예. 아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는 전 상관없거든요. 근데 남들이 자꾸 벽화칠해 주려고 해. 근데 주민들은 재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자꾸 남들이 막 너네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정비가 필요하다 싶은 데들은 신축 못하게 해버리고 그냥 바로 개발행위 제한 걸어버리고 여기는 재개발 지원을 해주면서 도시재생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창신숭인동도 그렇고 서울역 옆에 이제 서계청파동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서울시가 약 100억씩 갖다 부었어요. 근데 도시재생 할 때 명분은 그거였거든요. 재개발로 사업성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 1,000억을 재개발하는데 도와줬다. 그건 정비기반 시설 어쨌든 원래는 국가가 깔아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매입금액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원가도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좀 원가를 좀 쳐주든가 사업성 부족한 데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재개발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사실 진작에 정비 끝났을걸요? 근데 지금 와서 도시생 하다가 엎어지고 지금 재개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시간만 지금 10몇 년 버렸죠? 이제 와서 하면 지금부터도 사실 10년, 15년, 20년 걸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재개발이 필요한 곳들은 재개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사실 수도권에 즉 구도심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개발이랑 재건축밖에 없는데 이 재건축 이 양쪽 바퀴가 움직여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한쪽 바퀴 지금 탈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재건축도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조합원 분담금 5억 시대가 열렸다라고 저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뛰어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좀 없는 곳들은 이제 1인당 분담금을 5, 6억씩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초기 사업 현장들이 아니라 기존 현장들 2000년대 초중반에 움직이던 애들도 지금 분담금 통지서들 보다 보면 5억씩 내야 되고 6억씩 납부해야 되는 곳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분담금 때문에 못 가겠다 막 이런 데들도 있는 와중에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사업성이 있는 곳들이라도 그럼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사업성 지원, 보조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근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갈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가야 되는 곳들도 주춤주춤하는 거죠. 제초한 부담금이 이거 환수금이 해버리는 순간 이게 그러면 결국은 꼭 강남만 재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강남이라도 재건축할 수 있게 해줘야 그럼 강남에 신축 아파트 원하는 사람들은 신축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되는 건데 이거 강남 그러면 우리 배 아프니까 재건축을 그래 배가 아픈 사람은 우리 재경 소장님한테 표 안 줄 것 같은데. 그쵸. 배 아픈 배가 사람들은 이게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효과가 한참 뒤에 나타나거든요. 지금 현재 입주하는 정비 사업들보다 보면 다 2000년대 초중반에 움직이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벌써 그냥 20년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정책을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에 나오는 거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줘요.
그러면 집값 올라간 거는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게 보기 싫으니까 보통 이제 뭐 특정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전월세가 워낙 싸니까 서민들만 더 쫓아낸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원주민들 뭐 쫓아낸다. 얘기하면서 막 막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 신축 살고 싶은데 그 수요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신축들이 희소성, 프리미엄을 갖고서 가격이 쫙 올라가 버리고 폭등해버리는 상황이. 그게 폭등해버리니까 구축들은 가격이 우리 30년, 40년 됐는데 신축들 가격이 쫙 저 높이 있어. 우리도 신축을 하고 싶은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도시재생에다가 그렇게 돈 허구한 데 돈 쏟아 부어도 주민들은 결국 나도 아파트 살고 싶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래도 우리 배운 사람들인데 오래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부셔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옥마을 부셔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보존, 정비 쪽으로 가야 되는 데들도 있고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보존해야 된다. 뭐 굴뚝 남겨라. 한동 남겨라. 뭐 이런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시장까지 돼야 됐는데. 알겠습니다. 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채널 제 스타일이 그런 건 뭐 알고 계실 건데 약간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직설적인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아직 뭐 이게 이제 소장님은 아직 연배도 아주 진짜 정말 좋을 때 아닙니까? 젊은 청년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이제 강연도 하시고 컨퍼런스도 나가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들 안 들어옵니까? 뭐 솔직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넘기십시오. 보아하니 젊은 친구인데 너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이렇게 연설도 하고 강연도 하고 책도 쓰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뭐 이렇게 들려주시는 얘기 있습니까? 뭐 댓글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뭐 저렇게 할 것 같은데. 뭐 그쵸. 저한테 면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긴 한데 내가 댓글 보다 보면 예, 댓글 보면 특히 보통은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지 채널마다 성격들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구만수 박사님 채널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채널은 그러네. 예, 보통은 이제 주식 베이스 채널들이나 나 그래서 주식 베이스 안 해. 내가 파리로 몇 번 나갔다가 안 봐. 댓글 잘 안 봐. 댓글 가면 또 폭등론자 왔다. 역글 뭐 7적 왔냐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쟤 뭘 안다고 그러냐. 뭐 투자는 몇 번 해봤겠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따지면 사실 저는 앞서서도 한번 얘기해 드렸었지만 제가 작년이 딱 전업 10년 차였을 때 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2014년도부터 이제 전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 10년이라는 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잖아요. 사실 부동산 쪽에서는 뭘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 명함을 못 내미는 경력입니다. 왜냐면 이 업계에서는 워낙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작년에 뭐 얘기하다가 책 이제 선물해 주면서 제가 이번에 드디어 만 10년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이제 전문가분이 웃자고 하는 얘기죠. 김재경 소장 이제 시장 볼 줄 알겠구만. 진짜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연배가 많으신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러면 경력이 일천하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따지면 부모님 덕분이 되게 크죠. 그렇죠. 예.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90년대 이제 일기 신도시 청약 이제 각각 받으면서부터 처음 투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는 맨 처음에 기자 생활부터 시작하셨었고 아버지는 이제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에 다녔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 이제 자격증도 딴 거예요. 은행 다닐 때 원래는 지금이 MPL이라고 말하지만 다시 경매에 넣고 뭐하고 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놓고
있다가 부실채권 관리하셨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때부터 투자를 계속 해오다가 네네. 아예 전업을 해야겠다 예. 하면서 오픈한 게 잘하신 거지.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성동구 토박이거든요. 성동구에서 태어나 계속 살았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냥 성동구가 친숙하니까 성동구에 차린 거예요. 성동구에 차리고서 보니까 재개발 요새- 재건축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환경이 성동구가 재개발 네. 메카였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전엔 그냥 아파트 투자하고 분양권 투자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재개발 막 거래하려다 보니까 알아야 되고 법도 공부하고 중개를 하고 좋아 보이니까 직접 여기도 조합원 저기도 조합원 하면서 어깨너머로 많이 봤습니다. 해서 저도 막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생 때도 방학 때 뭐 하겠어요. 아, 그렇지. 놀고 있으면 언제 한번 재경아 저기 재개발 가가지고 당시 필름 카메라 딸깍 소리 나가지고 찍고 또 돌리고 그 필름 카메라를 쥐어주고서 철거 현장 사진 좀 찍고 오라고. 그럴 때 막 옥수동 거기 철거 현장들 가가지고 막 그때는 진짜 용역 깡패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몰랐어요. 막 양복 쫙 그렇지. 빼입으면 깍두기 형님들이 막 있어. 그때는 막 벽도 반파돼 있고 장독대 깨져 있고 맞아.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뭐 사진 찍고 있으니까 언제 한번 불러요. 꼬맹아 이리 와봐. 너 이거 왜 찍고 있어요? 저 아버지가 찍으래서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저 부동산 하세요? 아 그래? 가봐 했을 때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괜히 또 혹시 막 기자라든가 그렇지, 막 시민단체라든가 그렇지. 이런 데서 막 그렇지. 본인이 맞아. 찍으면 그러니까 애 시켜서 찍은 거 아닐까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때는 물론 뭔 생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끝나고 치킨 사준 나니까 다녔던 게 돌이켜보니까 그냥 임장 활동을 한 그렇지. 거죠. 임장활동 맞지.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 보다 보면 사실 저는 성동구에서 초중고 다 나왔으니까 성동구 살던 친구들 되게 많은데 사실 기회를 떠먹여 줘도 이런 얘기가 뭐냐면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을 적극적으로 사지는 못해도 가지고 구역 내에 있었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떼돈을 벌 것을 또 팔고 떠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죠.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는 안 좋다라고 오히려 그 지역을 그 지역민들이 더 저평가해요. 맞아요.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들 이 동네가 왜냐면 지금이야 마용성 하면서 마포, 용산, 성동 이러지만 맞아. 사실 성동구 같은 경우에 예전에 광주가 훨씬 비쌌거든요. 네. 성동구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재개발하고 했을 때 우리 동네가 변화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평생 살아도 어느 순간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섰네? 하는 거지. 그 과정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부터 봤었던 것들. 저희 부모님부터가 이제 실전 투자자였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조합 대용 활동도 하고 뭐하고 이제 산전 수전 다 겪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한 사이클 돌리면 사실 그냥 20년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사실 저도 이제 같이들 보고 했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저대로 또 이제 자랑 하나 해보자면 자랑하시러 나오고 싶어요. 그런가요? 자랑이요. 그 부모님 세대 때는 이제 경험칙적으로 그렇죠. 하던 네, 것들이 네. 되게 많았었지만 이제 맨 처음엔 저도 2014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잘 몰랐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얘기하는 것들 입지도 볼 줄 몰랐지만 처음에는 얘는 뭐 얘가 좋고 뭐가 좋고 그냥 일단 무비판적으로 처음엔 수용했겠죠. 네네네. 그래서 얘는 입주권이 나오고 얘는 네네. 안 나오고 네네네. 그랬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왜 나오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지금이야 이제 인지도 많이 쌓고 김재경 소장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는 그냥 어린애였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진짜 애가 와서 뭐 한다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오히려 네. 그냥 얘는 우리 구 박사님처럼 경륜이 있으신 분은 이거는 예전에도 이랬었고 이게 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맞아. 예전에 이랬다 이 얘기를. 왜냐면 맞아, 경험으로 밀어붙이기가 맞아. 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더 통계도 보게 되고 이제 세금 얘기할 때도 법률 규정으로 조문이 이게 어떻고 그리고 입주권 관련해서도 이게 몇 조 몇 항이 어떻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왜 나오고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몰랐었는데 도시정비법도 쫙 보고 우리가 사실 도정법이 어려운 거가 법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은 기본에
그리고 조례를 봐야 되잖아요. 조례도 연차별로 맞아요. 봐야 되고. 연역별로 이게 이제 구조례냐 신조례냐에 따라서 이게 분양 자격 기준이 다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나오는지를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정리해서 하고 하다 보니 정책들도 항상 원문 보면서 그게 생각보다 오히려 남들의 이 간격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들이 많이 도움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이제 사실 뭐 경력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 재경 소장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지도 얻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뭐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기가 한번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 강영원 대표님 아시죠? 예, 강 대표 우리 잘 알죠. 예. 이 부동산 스터디에 이제 강영원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이랑 저희 아버지랑 원래 먼저 친분이 있었어요. 둘 다 재개발 강 대표가 원래 1세대이기도 하고 부동산 하기도 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몰랐죠. 저희 아버지가 소개시켜 주셔서 그렇게 만나고 지금은 오히려 저희 아버지보다는 제가 더 친하긴 하지만 이제 강영원 대표님이랑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유튜브를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나이가 젊지만 애늙은이래 가지고 유튜브는 지금은 잘못 생각한 거죠. 지금 누구나 다 유튜브 세상이 됐고 오히려 나이 많으신 중장년층들 유튜브 시청 시간도 더 많고 이걸 알지만 저는 그때 유튜브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애들이나 보는 거지. 뭔 부동산을 유튜브로 검색해? 라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잘못된 판단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일대에서 유명했었다 보니까 한번 채널에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연한 게 2017년도에 처음 출연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가서 뭐 부동산 얘기했는데 의외로 그거 보고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네. 이 유튜브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거네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했었으면 제가 부익람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익람님 물어보니까 18년도에 시작했다던가 하더라고요. 근데 전 17년도에 그거 알면서도 안 했네. 그거를 나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지 제가 직접 할 생각 안 했는데 그러면서 17년도 그리고 18년도 때는 다른 채널에 나간 거를 저희 채널에 올리는 식으로는 하다가 각을 잡고서 본격적으로 투미TV를 키워야겠다라고 한 게 19년도였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했으면 거의 뭐 부일남하고 이렇게 양대 산맥이 돼서 막 100만 네가 잘생겼냐 내가 잘생겼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따지면 스승님이라 해야 되나? 정말 은인 이 업계로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방송 활동하고 강연하고 유튜브 할 줄 알았겠습니까? 강영원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온 게 아닐까라는 게 일단은 또 있고 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큰 스승은 결국 부모님이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조기 교육에 조기 교육이나 나왔는데 여기서도 부모님도 정말 깨어 있으신 게 이게 제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사실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도 내가 시드가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본인 투자도 본인 투자지만 저희 3남매거든요. 저한테도 해주시고 남동생한테도 해주고 여동생한테도 해주고 다 집 하나씩 해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이게 저도 첫 투자를 제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을 부모님이 대주신 거죠.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이거 해라고 하면서 한 건데 내게 있으니까 아마 공감하실 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죠. 내게 있어야 나는 이렇게 올랐는데 쟤는 더 올라갔어. 얘는 덜 올라갔어. 기준점이 없이 맞아요. 보면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투자들도 재투자도 꾸준히 하게 되고 강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공부하고 이렇게 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제도권의 공부도 또 하게 되고 그죠. 좋습니다. 아이고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 부동산 공부가 사실은 40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왜냐 열심히 자기 일할 거 삽질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여윳돈 생기면 여윳돈이 생기는 정도가 40대예요. 그러면 그 40대의 여윳돈 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한번 굴려본다. 또는 내 집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좋은 집을 입지가 좋은 쪽으로 가겠다. 또는 집이 이미 한 채 있는데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저는 40대라고 봐요. 그래서 40대 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40대 학문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또 옛날 생각이 돼버렸고 20대, 30대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진입을 하고 사실 있고 실제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지난해 30대가 가장 많이 그 이제 집을 구매했다. 그리고 20대도 또 구매한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정책 대출이라는 게 뒷받침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찌됐든 20대 30대가 옛날에 40대 학문이었다라는 말을 무색하게끔 이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실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돈 많은 사람한테 뭐 해주는 거야 너무나 쉽지. 맞아요. 그 이제 이런 20, 30대들한테 현실적인 조언이라 그러면 뭐 꼭 뭘 사라기보다도 뭘 준비를 하면 좋을 건지 부동산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돈을 어디서 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한테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2030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제일 막막하긴 해요. 아마 그럼요. 저도 그래요. 동일하실 저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돈 벌어 와, 뭐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이러니까 저는 다 나가요. 그 구독자 수에서도 다 나가고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답은 구 박사님 말이 정답에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 어느 정도의 초기 시드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시드가 낮은 상태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실 투자할 물건이 없죠. 물건이 없는 것도 있고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한 거밖에 없어요. 여기 혹 넘어가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99% 잘 이야기하다가 맞는 이야기하다가 1%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소액 투자 가능하다 그러면서 가서 뭐 이렇게 이상한 그 물건을 사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야. 예. 오히려 그런 맥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내가 지식이 좀 있으면 이런 것들 거르겠지만 되게 리스키한 건데 그렇죠. 그냥 막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소액 투자해가지고 무슨 뭐 1억으로 10억 벌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썸네일 막 있어요. 쓰는 사람도 썸네일 있잖아요. 있더라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1억 투자해서 10억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너는 샀어? 라고 좀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런 게 있는 게 있으면 저도 사겠어요. 저도 사죠. 1억으로 10억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당장 저부터 10개 사야 될 것 같아. 꼭 100억 되는 거 순식간인데. 근데 그게 참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힘들어해요. 이 20, 30대들이나 40, 50대들, 60대도 그런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참 바른 소리 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일확천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꿈꾸면서 막 들어오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드가 맞춰질 때까지는 딱 구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막 우리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시드를 일단 최소한에 맞춰 놔라. 아니면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리스크가 큰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벌 수 있는 투자들로 가면 내가 이거를 인지하고 투자하면 또 길들이 있기도 한데 자꾸 뭔가 대박 나는 쪽으로만 가니까 그게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 전 명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투자들 제가 인지하고서 가든가 그게 아니면 시드를 모으던가 아니면 대놓고 얘기하는 게 그냥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된다. 그거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증여 받을 거 있으면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도 솔직히 여유가 있는 게 아니신 분들 많거든요.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걸 줘버리면 내 노후 은퇴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시청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 미래 세대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결국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 따라서도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있고 시대가 부족하면 진짜 여기서도 잘못하면 날릴 수 있고 피 같은 돈에 그러면 이거를 자본금을 좀 어느 정도 확충해줘야 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우리 애들 걱정이 돼도 주기에는 당장 내 앞가림이 안 돼서 줄 수는 없어 라고 하면
전 빌려주라고 합니다. 그냥 차용증 명확히 써서 빌려줘서 제대로 된 거 하나 묻어주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시간 지나가서 뭐 당장은 솔직히 그 뭐 예를 들어 사업시 인가는 재개발이라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찾아보면 아직 그래도 3억대로도 갈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시 인가 났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사실 8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식인데 그럼 8년 지나가서 신축 아파트가 됐어. 그러면 그때 가서 시주장가 가든 뭘 하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식의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애들 입장에서 좀 어려워요. 그러면 괜히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김재용 소장이 돈을 좀 빌리래요 라고 했더니 어떤 놈팽이가 우리 순진한 애들을 꼬드겨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저 투기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부모가 사실 봐야 돼요. 부모가 봐서 우리 애들한테 해주는 쪽으로. 실제로 한 나이 50 넘어가시는 분들은 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애들 어떻게 해줘야 되지를 고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 나중 가면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애한테 주진 못하더라도 빌려주라 해서 뭐 차용증 제대로 쓰고 이자 받고 은행에 넣어놔도 뭐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안 그래도 은퇴 노후 자금이 이거 무슨 코인 투자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이자 제대로 지급받고 이렇게 하셔서 기회를 주란 얘기 하고요. 청년층들 입장에서는 일확천금은 없다. 싸고 좋은 건 없다. 이것만 명심해도 전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청약 같은 경우도 청약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아니 무슨 뭐 지금 청약 점수가 돼야지. 뭐. 가점이 지금 60점대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상황에 그렇죠. 거의 뭐 만점 되어야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그쵸. 곳에 되지. 최근에 그렇죠. 방배 6구역 청약 있었는데 거기 저는 좀 한숨 나오는 게 한숨. 아니 넣으라고 얘기했더니 거기보다 더 좋은 데를 청약통장 아끼겠대. 진짜? 그러길래 그럼 어디에 있어 그러면? 제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런가 했는데 제가 방배 뚜껑 까보니까 최저 가점이 평균도 아니에요. 최저 가점이 69점이었어요. 69점이면 4인 가족 만점이거든요. 만점. 그러면 사실 더 좋은 데는 그냥 70 몇 점대를 생각하셔야 되고, 솔직히 만점 통장도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다 반포, 트리니원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3 주고 떨어져 또 1, 2, 4 주고 생각하나? 거기는 진짜 평균 가점 어떻게 될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마저도 내가 못 들어가면 그땐 진짜 패닉 온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해버리면 무너지는 건데, 청년층들이 청약 공부 당연히 하긴 해야 되고 넣으라고는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지도 말라고 해요. 청약을 보는 시간 동안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예산선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대한 괜찮은 거,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거, 꼭 금액이 안 맞으면 서울만 보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산에 맞춰서 소소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자꾸 뭔가 뭐 한 방에 뭔가 노리려고 하면 사고 터질 수 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이제 일단 출발선상이 다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젊은이들, 2030 세대가 이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라면 우리가 또 재개발은 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런 공부를 이제 한번 우리 재경 소장과 공부를 해보시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미 뭐 부동산 쪽에 이제 이름이 너무 알려져 있어가지고 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제는 다른 거 하라 그래도 못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혹시라도 본인이 만약에 부동산을 안 했더라면 다른 거 했으면 참 잘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영화배우? 뭐 이런 거. 나는 이 옆에서 보면 코가 막 있잖아. 막 찌를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네,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 우리 PD 질문이야 이거. 제가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다른 채널하고 다르다니까 우리는. 제가
사실 부동산만 이렇게 음. 해왔었다 보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는 생각도 못 해보기도 했고. 아, 그걸 그리고- 노린 질문일 수도 있어, 지금 네. 질문이. 그러니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뭘 했을까? 제가 이제 부동산 생각보다 제가 설명하는 재능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던데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취미가 제가 보드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드게임의 제일 어려운 점은 사람 4명을 모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 예. 저희 집에 가면 제 책장, 여기 우리 구 박사님은 여기 뒤에 책이 쫙 빼곡하겠지만 제 방 책장에는 보드게임이 아, 그래요? 보드게임 카페처럼 쫙 진열돼 있어요. 수십 개의 게임들이 강용훈 있는데 대표 사무실 가면은 게임이 막 그렇죠. 쫙 거기는 꽂혀있는데. 이제 아케이드 게임들만 아, 예. 있고 기판들이 있고 그러면 보드게임을 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모으는 것부터 일인데 그 사람들이 이 게임을 룰을 알고 있을 확률은 되게 낮죠. 맞죠. 그래서 예전부터 룰북을 가지고서 계속 설명을 제가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게임을 접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뭐 하고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잘 이해를 FM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룰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또 까먹고 하다 보면 또 아 이거였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간에 요령이 생겨서 핵심 키워드만 알려주고 진행을 하면서 이때는 그때 이제 세부 룰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갖다가 설명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강의에 재능이 있었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맨 처음에는 제가 이게 재능인지 뭔지 모르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전 게임을 좋아하니까 네. 보드게임 같이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빨리 룰을 숙지해서 같이 게임을 또 한 판은 연습 게임을 생각하고 다음 판 돌리고 싶으니까 또 이거 몇 번 하면 또 다른 게임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최대한 잘 설명할까를 항상 고민을 그리고 해왔었는데 이쪽이 어차피 맞았네, 뭐. 어차피.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재능들을 생각하면 제가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남들 진짜 교육 쪽이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을 하든 아니면 어디 설명하는 쪽이 오히려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실제로 예전에는 저 보드게임 카페 알바도 해봤었고요. 진짜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뭐 음료 막 주고 시간당 막 얼마씩 내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룰도 설명해보고 해서 예전에 진짜 보드게임 카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 다 사양산업이라서 그랬었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 최 PD가 아마 그 의도로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재경 소장이 이 부동산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해 볼 생각도 없었고 계열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다. 뭐 이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나 뭐 고만수 박사 채널에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준비하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뭐 누락된 거라든지 빠뜨린 거 있으면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부동산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도 사건 터진 것 중 하나가 전세 사기 논란이 정말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사기도 이제 사기가 있고 사고가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후순위로 들어간 사람들이 네. 전세 보증금들을 진짜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왜냐면 선순위, 즉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경매 낙찰 가격이 설령 내 보증보다 낮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막 시위 나가면서 보증금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게 또 후순위에 들어가면 싸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갔다가 또 잃어버리고 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부동산 공부는 투자자들만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까 말한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사고를 피하기 위해도 있겠지만 진짜 해드리고 싶었었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만 얘기하자면 지금 핵폭탄 같은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요? 2025년도 1월 달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세 간주임대료 기준을 강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간주임대로.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세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3주택자 이상은 지금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2주택자 중에서도 고가주택 소유자 네.
공시가격 12억 초과의 고가주택 소유자는 2주택자도 전세를 넣었을 때 세금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슈가 있어요. 해당 이슈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저희 채널에서 설명한 것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여기서 말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게 되면 분명 조세에 전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고 네네네. 전세를 주기보다는 월세를 어쨌든 세금 내는 거면 네. 월세를 내야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면 월세 걷지 뭐 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또 월세화가 되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고 좀 적어진 전세 물량에 사람들이 쏠리면 전세 금액이 또 올라갈 거고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조세 전가가 일어나 있고. 네. 대한민국에서 뭐 전세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OECD 통계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고 대한민국이 통계에서 뒤에서 1등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세 제도 덕분인 건데 네. 근데 전세 제도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거를 막겠다고 전세를 없앤다. 없어져야 된다. 세금을 걷겠다. 이제 해버리면 그럼 이제 월세화 되는 거예요. 그게 서민들 입장에 정말 좋은가? 라고 했더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갖다 모든 정책이 가고 있어요.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서 전월세 놓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똘똘한 채 만들고 그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시는 사람들 얘기가 듣기 좋죠. 아, 집값 빠질 거야. 기다려. 근데 빠지긴 빠지는데 그 빠지는데 내가 원하는 집값이 빠지느냐? 그게 아닐 가능성 높고요. 무주택자로 가만히 있어도 사실 좋은 시장이 오면 전 좋겠어요. 그냥 전월세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무주택 가만히 있기보다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공부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야당 대표 지지자들은 그 글 써놓은 거 보니까 강남에 집 한 채씩 그냥 줄 거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주지? 자,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또 촬영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책 예, 한마디 한번 해주시고 해줄까요? 네. 자, 우리 책 많이 사달라고. 오늘 멀리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그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이번에 진짜 뭐 독한 마음 먹고 이렇게 쓰셨답니다. 한번 우리 꼭 사서 우리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그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김재경 소장님의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